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설했는데, 이 시간에는 사례 중심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22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셨는데요. 여러분 교재 54쪽을 한번 보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어떠한 법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말이죠.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읽어가면서 할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법일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주위에 있는 그러한 주택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되겠습니다. 1981년 3월 5일 날 제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규정에 의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임차인,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때 임차인이 꼭 할 일이 있어요.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를 계약하게 되면 이 임차인은 반드시 그 주택을 점유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유상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유상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주택을 점유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대항요건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항요건. 그리고 전입신고 이길 0시에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대항력 발생.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하러 갈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뭘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대항요건, 그러니까 대항요건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대항요건에다가 뭘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런 확정일자를 받아야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물건처럼 취급이 된다.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많습니다. 불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55쪽에 보시면 그 1번 나왔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요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반환받지 못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2번 나왔죠? 대항요건. 55쪽 보실까요?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확정일자고 임차인 이런 말 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러한 임차인은 물건처럼 취급해서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임차인이 말이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 임차인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그러니까 이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유자가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신청했습니다. 또 카드회사에다가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그 채권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근저당권자가 무슨 경매?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 선순위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근저당권보다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나 등기소나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이때 만약에 근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후순위 임차인 그럽니다. 이때 후순위 임차인은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지요. 이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면 뭐 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배우셨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아갈 수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거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요. 이때 최우선 변제는 그 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거기 나왔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주택가의 그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그렇죠.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다. 주택가격이 얼마요? 2분의 1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거기 다섯째 줄 주택가격이란 뭐냐? 매각대금에다가 매수신청 보증금을 법원에다가 납입하잖아요. 10%. 그 매수신청 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붙습니다. 법원에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예치시키니까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다가 만약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는 배당재단에 포함시키는데 몰수된 매수신청 보증금을 포함해서 거기서 뭘 뺍니까? 집행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바로 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56쪽 보실까요? 이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론 강의 때 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보호받을 수 있는가? 원래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데 외외 규정이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주택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법인이 임차인이었다면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 2013년 8월 13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 소속 그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에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그 법인의 직원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그 임차주택으로 임차를 하고 변경된 경우는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역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로부터 역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외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57조 한번 보실까요? 주택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3개월,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신체류지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역시 전입신고를 하는, 이제 전입신고 대신에 뭘 하느냐? 거기 그러니까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체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체류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체류지에다가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방 출입국 관리사무실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 군, 구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말이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역시 거기서는 뭘 줍니까? 지방 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는 뭘 줄까요? 외국인 등록증을 줍니다.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대항 요건이 주민등록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지방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것처럼 본다 해가지고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외국인도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출입국 관리사무실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신고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줍니다. 그 외국인 등록증 번호가 내국인들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쪽을 보실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뭘로만 될까요? 주거용 건물, 주택만 적용 대상으로 하겠죠.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 건물이 현재 일상생활하는데 사용되느냐,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 증명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건물이 등기, 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그 건물이 등기되었는가, 또 건축허가를 받았는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약 체결시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것이 무엇이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계약 당일 당시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나왔네요. 공부상에는 공장입니다. 공부상에는 공장인데 현재 사실상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죠. 공부상에는 공장인데 사실상은 뭘로 쓰고 있다고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해서 뭐도 했어요?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적용받을 수 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 대장상,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건물 내부 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귀하가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가구는 여러분 단독주택이죠. 그 단독주택 다가구의 옥상에다가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를 볼 수가 있지요. 임차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택의 일부를 말이죠. 지금 이거 다 판례입니다.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가지고 점포로 개조했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개조했는데 뭘로? 점포로 개조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점포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쌀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거기 현재 저는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은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유예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유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하의 주장과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 구조와 점유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 건물을 뭘로 쓰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쓰고 있다면 이거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나왔는데요. 거기 주자가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못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앞에 주자가 나왔죠. 주자 지우시고 비주거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현재 방이 2개가 있어요. 다방이 있어요. 다방 면적은 120제곱미터입니다. 임차하여 그곳에 살면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방은 비주거용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다방 120제곱미터 중에서 다방은 80제곱미터를 쓰고 40제곱미터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주거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즉 비주거용인 다방 건물을 일부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다. 이럴 때는 판례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 나왔죠.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와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중 일부인 방과 주방을 어디까지나 다방 영업에 부수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방 중에 일부를 방 2칸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다방을 운영하고 있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 중에요. 지금 60쪽입니다.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했어요.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원래는 적용받을 수 없어요. 거기 보실까요? 저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는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비주거용이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그렇죠?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대차 계약할 때 비주거용 건물이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와의 그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에 점포용 건물이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임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누구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면 그 주거용으로 개조할 때부터, 그때 개조 때, 개조 시점, 주거용으로 개조할 그 당시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61조.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제가 현재 임차하고 있던 주택이 미등기입니다. 이러한 건물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효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주면 앞으로 이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고, 자, 현재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로 등기가 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그 임대인이 미등기 건물 소유자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 이거나 그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항 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임차인은 등기가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그쵸? 대항력은 점유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동거가족만 전입신고하는 경우, 여러분 전입신고를 남편 안 하고 부인하고 동거가족, 직계 비속, 자녀들만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 됩니다. 동거가족만 전입신고하는 겁니다. 동거가족만. 동거가족만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고요? 됩니다. 보세요. 퀘스천입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사정이 있어서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임차인인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처나 자녀와 같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기 때문입니다. 자, 넘겨서 62쪽 보실까요? 임차인이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자,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이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점유. 그러니까 임차인이 점유를 하지 않고 점유 보조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만약에 아버님이 이제 아들이
뭐 대학에 왔는데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런데 사실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은 아버지였지만 서울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미성년자인 아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미성년자의 대리는 뭡니까? 법정 대리는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저는 시골 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계약서는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그 임대차 계약한 걸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아들이 점유하고 있다고요. 이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점유보조자 합니다. 점유보조자. 그래서 왜냐하면 임차인인 부친이 귀화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점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귀화는 부친의 점유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뭐가 된다고요? 부친의 점유보조자. 이 부친은 임차인이고 아들은 미성년자의 아들은 점유보조자가 되겠습니다. 귀화가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내가 나의 기책 사유로 착오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표에 다른 지번이 기재되고 말았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임대차 계약하면서 322번지를 312번지로 잘못 전입신고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럴 때는 신속하게 정정해서 보호받는 거지 이거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요. 자, 현재 상태로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착오입니까? 담당 공무원 착오가 아니라 나의 임차인의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3자가 임차주택을 양수받거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실제 지번에 맞도록 신속하게 정정해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빨리 다시 한번 정정신고를 해야만이 보호받는 거지, 정정신고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압류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점유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많으니까 빨리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책사유가 아니라 공무원이 기책사유로 공무원의 기책사유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의 기책사유였다면 이거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차 건물을 소재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 착오로 주민등록표의 지번이 다소 틀리게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91년도 8월 13일 판례인데 공무원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전입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이거는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63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